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요. 캄보디아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구조 요청을 한 청년이 있었다고 했죠. 오창수 선교사에게요.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구조가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구조를 하려다가 실패하거나 이제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하고요. 해당 청년이 이제 구조에 실패했을 경우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해서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구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자체 시도를 못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청년이 24시간 보안 요원들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을 피해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구조에 나서려던 선교사는 앞으로 다시 더 시간을 잡고 보자면서 향후의 구조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외부의 구조 요청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빠져나오기까지는 더 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요청이야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그제 저희한테 보냈던 그 선교사님한테 보냈던 문자고, 어제 그 당사자가 보냈던 문자를 보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보안 요원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하러 그 앞에 가더라도 그 건물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그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 상황인지 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6층까지 있는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못이 다 박혀 있고 밖에 철장이 다 쳐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리도 제가 깨려고 시도를 했는데 절대 안 깨지는 그런 유리였어요. 그 이불이랑 제 옷가지들을 엮어가지고 밧줄처럼 만들어가지고 탈출 시도했는데,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아침에 이제 잡혔죠. 중국인들 한 4명 정도 와가지고 팔 붙잡고 어디 사무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제 다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여권 지갑이랑 이제 손으로 뺨을 막 때리더라고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그리고 탈출을 하려다가 잡혔을 때 그 두려움,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는 상황인데, 이 변호사님, 그럼 그 범죄단체에서 도대체 이 단체들이 어떻게 감시를 하길래 나갈 여지조차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단지가 너무나 많고 그 안에서도 이제 감시 방법이 각각 다 다른데, 일단은 뭐 지금 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게 되면 창문이 다 이제 못으로 박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틀을 유리로 깨려고 했을 때 그 유리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인들 쉽게 깰 수 없는 강도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밀하게 조금 이제 감금이 되어 있고, 그래서 틈이 있어서 그 틈을 통해서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에도 뭐 이불이랑 이제 옷가지를 엮어서 했는데, 그러다가 또 혹시나 이제 또 떨어지게 되면 또 1층에서 또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로 인해서 더 이제 뭔가 뭐 앞으로 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고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또 올라왔다가 이제 그걸 또 이제 뭐 도주를 하려고 했던 점을 알게 돼서 이렇게 좀 다시 또 이제 그날 끌려가서 이제 맞았다라고 할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시가 24시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범죄 단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쉽게 탈출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지금 저 보면 지하 1층에서 아까 그거 잠깐만 좀 볼까요? 실제로 지금 그 단지에 갇혀 있는 분이 보낸 얘기입니다. 지하 1층 경비한테 보내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24시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자칫 탈출을 시도했다 잡히면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 이 두려움을 지금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감시를 하냐면 특정 와이파이만 사용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인에게 도움을 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사진으로 전송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금 범죄 단지에서 제공한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뭘 송출을 했는지까지도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다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겨우 생각해냈던 방법이, 우리가 이제 메일을 쓸 때 4개 쓴 메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보내기를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마침 지인이 확인을 해서 좀 이렇게 구조가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는 개인 수준에서 탈출하거나 뭐 송환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대책반이 잠시 뒤에 캄보디아로 출발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 정부, 정치권에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내일 15일 현지의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며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 합동 대응팀의 일원으로 내일인 15일 출국합니다. 당에서는 김병주 단장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단장으로는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주 저가 맡습니다. 민주당 대책반은 오늘 곧바로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 대응팀도 출발하고 민주당 자체 대책단도 오늘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데려올 것이냐. 어제요, 군 투입까지 거론되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좀 실질적인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요, 군사작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뭐 특수부대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뭐 구체적인 어떤 특정 부대의 급파라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예. 지금까지 정부가 대응하는 어떤 주의력에 훨씬 고도의 높은 주의력, 전 부처가 총동원되는 그런 주의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가 된다면 예. 뭐 군사작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 아덴만 작전도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캄보디아는 엄연한 국가라 이게 만약에 군이 출발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런 외교적인 문제 마찰 가능성도 있긴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군사력 군대가 캄보디아 영토 내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부가 ODA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나라였고, 그렇죠.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방문해가지고 올해로 지금 계상되고 있는 ODA 금액이 몇 배가 증가한 4,300억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그 경제적 지원을 혜택을 보고 있는 캄보디아라면은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을 TF 단장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우리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범국가적 사태로 보고 있다. 예. 라는 차원의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제 주말까지 송환을 목표로 한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 대응팀이 가서 외교적인 캄보디아 당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일단 잘 해야 되는 거죠? 외교적 협상은 물론입니다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경찰력을 어느 정도 파견할 것이냐. 예. 라는 문제, 그리고 공조수사,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돼 있고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조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인력을 얼마나 파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예. 지금 한국인이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들이 있고, 예. 그거와 별개로 지금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 그 안에 있는 중국인 범죄 조직도 얘기합니다만 그 안에 있는 범죄 단지에 혹시 구금되어 있는 그렇죠. 한국인들이 예. 어느 정도냐. 그런 경우에는 물리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 그런 경우에 양 국가의 어떤 공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뭐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의원님 들으시기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반응이, 우리의 공조 요청에 대한 반응이 혹시 좀 긍정적인가요? 지금 별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예. 또 캄보디아 측은 또 뭐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좀 불만스럽게 예. 범죄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인데라는, 그리고 일반 관광객은 안전하게 올 수 있는데라는 그런 불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연루됐건 어찌됐건 지금 감금되어 있고 속아서 캄보디아를 갔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납치, 고문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다 한국인들이거든요. 예,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 정부 대응팀이 오늘 출발을 했으니까 외교부 2차관을 지금 단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외교적 협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도 자체 대책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제 사성장군 출신이고요. 예. 또 경찰 출신 의원님, 또 외교관 출신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의 의사와 의지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또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예. 연루된 한국인들을 분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정보 대책반과 다른 관점에서 진단을 하고 정부 대책반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이경미 의원님 지금 방금 얘기를 들었지만 범죄 때문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이 있고 범죄 단체에 있는 한국인이 있는데 이게 국정원은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인원을.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 전부 다 이제 구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중국계 범죄 조직이 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이제 그 캄보디아 정치 세력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캄보디아 치안 당국이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20건 정도 이제 국제 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6건 정도밖에 이제 화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서 사실 수행을 하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캄보디아 내에서 이제 뭔가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는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같이 공조하는 수사 예.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납치 감금된 피해자는 당연히 무조건 이제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처벌을 받게끔 해야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조직이 어떻게 이제 뻗어나가 있고 어떤 지금 범죄에 어떻게 이제 지금 한국인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태 파악이 가능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좀 이런 부분들을 구조를 해서 좀 예.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도 잠깐 전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한국인들이 귀국을 원치 않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예. 일부 한국인들과 접촉을 했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구금된 한국인들의 말인지 직접 밝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고 예.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부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법적 문제가 지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망설이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예.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행팀이 오늘 출발하니까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도 들었지만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 차원의 반응보다는 뭐 일각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반응이 나와서 그 부분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범죄와 관광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관광 가이드 협회장의 의견인데요. 한국 정부가 범죄와 관광을 분리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면서 희생자들은 불법 일자리에 지원을 한 사람들이고 최근 열흘 사이에 캄보디아에 관광을 왔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캄보디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납치 사태를 일반화시켜서 캄보디아를 여행 위험 지역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민들도 지금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납치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도 앞서 나왔던 이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조하는 부분을 보였는데요. 예. 납치 사태가 일반화되면서 이게 마치 캄보디아가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업, 여행업을 하고 있는 교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300여 건의 한국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그렇겠죠. 미치고 있다고 예.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캄보디아 전체가 마치 범죄 단체처럼 오해받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독 왜 한국인을 노리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실제 피해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 에이전트가 캄보디아에 데려오려고 일단 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맞겠다 싶으면 그냥 가라고 보내주는 것도 티켓 끊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가기 일주일 전부터 뭐 티켓 끊어놓은 거라 뭐 호텔 잡아놓은 거 막 서류 같은 거 다 보내주더라고요.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단순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인이 총책이 있고 그 밑에 팀장격의 한국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더 한국인들의 몸값 이런 거 등등 이유로 해가지고 한국인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최근에 사망한 이제 박모 씨 예. 그 건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중국인이 뭐 바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한국인 선배가 어떻게 보면 유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같은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이제 유인해서 범죄에 끌어들인다는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계 범죄 조직들도 자금은 본인들이 되는 이제 총책이고 이렇게 한국인은 팀장을 밑에 두고서 이렇게 한국인들을 유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고수익 알바가 있다 아니면 뭔가 이제 항공권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인들을 유인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텔레마케터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면서 이제 범죄에 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이 또 중간에 이런 유인책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캄보디아 현지 이 범죄 단체들도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지금? 맞습니다. 여러 제보 영상에 따르면 캄보디아 시아누쿠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대규모 범죄 조직들이 인근의 동남아 국가들로 도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예. 컴퓨터 모니터나 사무기기, 박스 등을 화물차에 실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유사한 불법 조직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인근 국가인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캄보디아 본거지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는 여러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곳에 또 자리 잡기가 그렇죠.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종류의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도 제기가 되고 그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또 있고 저렇게 만약에 도망을 가버린다면 저들이 감금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감금된 피해자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피해자 말고도 사실은 그 이메일에 훨씬 많은 실종자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캄보디아 내에서만이라도 지금 빠르게 지금 해야만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 혹시나 뭐 태국이나 라오스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외곽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피해자를 또 이제 확보를 하는 게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다른 국가들하고도 좀 공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것 자체로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우리 정부 대응단 이제 출발을 하니까 현지에서 결국에 의지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거 수사에 착수하는지를 최대한 좀 유도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길고 길었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김유진에서 도대체 이게 몇 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대법원 심리만 놓고 보더라도 1년 3개월이 예.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0시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단 최 회장이 2017년 7월에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이때로부터 따져보면 8년이 넘게 걸렸고요.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한 때부터 따져보더라도
7년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대부분의 가사 소송이 비교적 쉽게 결론이 났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소송은 세계 이혼 소송이다라고 불릴 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예, 저희가 화면 위쪽에 보면은 600억 대 1조 4천억이라고 표기를 해놨죠. 이 정도로 큰 금액이고 내일 어느 정도 결론이 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 대해서도 관심 많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판례가 이부진 사장 이혼 소송에서도 이제 비슷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 이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는 1심의 결과랑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유 재산을 이제 보통 인정을 해줘서 재산 분할 대상이 확 줄어드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심에서 SK 주식 자체를 공동재산으로 이제 넣다 보니까 덩어리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특유재산 법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하게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겁니다. 665억 원을 분할하는 거냐, 아니면은 무려 1조 308억 원을 분할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위자료도 20억.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서 보면 이 위자료 액수도 상당히 큰 거죠. 그렇습니다. 위자료는 이제 이 혼인 관계가 파탄난 데 대한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많이 나오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오면. 예, 진짜 많이 나오면. 그게 어떤 경우냐면 정말 이제 이런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혼외자도 출생을 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정신적인 피해가 아주 클 때 우리가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는 게 5천만 원이었는데, 근데 20억을 잡았다라는 거는 아주 그것을 이제 상회하는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결국은 이제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판례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자료 액수가 또 상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일반 세간의 관심은 물론이고 법조계 그리고 당연히 재계에서도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 간의 재산 분할을 넘어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재산 분할 규모에 따라서 SK의 이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계의 분위기는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또 기업의 계속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변호사님 내일 두 사람 당사자 2명이 다 법원에 나옵니까? 일단은 뭐 법리적인 그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냥 선고만 듣고 이제 그걸 전달만 해주는 경우라서 사실 출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조금 뭔가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를 낼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아마 두 사람 다 조심스럽게 출석이 좀 점쳐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보면 양측에 유리한 대목이 하나씩 있습니다.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메모가 하나 있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육성이 있는데, 먼저요. 이 메모가 사실 2심의 선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지금 SK 주식이 이제 특유 재산을 넘어서서 공동 재산으로 들어오게 된 게 결국 이제 이 메모, 결국 뭐 성경 300억 이 메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소금 50억짜리 6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노 전 대통령이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던 게 아니냐. 그럼 이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지금 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봐서 결국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가지고 할 때에도 SK 주식 자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재산 분할로 이제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1조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라서,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 SK 주식이 들어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존의 특유재산 법리로 돌아가서 이거를 빼고 이제 다시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상고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다시 파기환송을 할지, 그래서 그 부분이 내일 조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종현 회장의 그 육성이라는 거는 아니다. 사돈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정치는 5년이면 끝나는데 제일 문제되는 건 국민에게 오해를 사는 거다. 사돈의 힘을 빌리는 건 일절 피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아들인 최 회장 부부가 결혼 직후에 노 전 대통령 측에게 30억 원 정도를 준위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최종현 회장이. 이때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검사도 별로 한 게 없다고 하더라. 그건 내가 조심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앞선 맥락과 마찬가지로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돈인 노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았다든지 예. 아니면 도움을 받는 거를 자신이 일절 경계했다. 이런 예.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상반된 내용의 메모와 육성 파일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내일 대법원 판결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재계도 주목하고 있고요. SK 지배구조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SK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산 분할의 지금 액수가 만약에 이대로 그냥 항소가 지금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상고가 기각이 된다면 결국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고 이대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1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이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주식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배 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SK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제 상고가 기각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그런 이제 강제 집행을 대비를 해서 아마 이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 주식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절차로 넘어가는. 강제 집행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은 이제 강제 집행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판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이전에 아마 임의로 지급을 하는 그걸로 가야 돼서 그래서 아마 주식을 처분하는 절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회사에는 이런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또 최태원 회장 개인적인 것도 조금 뭐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법원이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그대로 나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런 것을 인정이 되는 셈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은 SK그룹이 권력의 그림자에서 특혜를 받고 성장했다. 이런 오해나 오명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혼 소송과 상관녀 문제 등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SK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지금 상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 회복과 또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2심과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또 하나 1년 3개월 지금 걸렸어요.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그 김희영 씨에 대해서도 뭐 소송을 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상간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송을 이제 이제 위자료 소송,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위자료 20억이 결국 이제 인정이 됐었고, 그럼 이제 공동 불법 행위라서 똑같이 김희영 이사장도 이제 이 책임을 이제 인정을 해서 결국 20억을 지급하라 판결이 났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4일 만에 판결이 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20일 동안에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김희영 이사장은 그때 당시에 이제 4일 만에 판결금을 지급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후에 뭐 이제 본인이 뭐 노소영 관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자녀들한테도 사과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짚어보면 예. 장남인 최은근 씨가 근무하던 SK그룹을 떠나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배워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선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또 과거에 해군의 자원 입대에서 화제를 모았던 차녀 최민정 씨가 지난해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이때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혼주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부모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긴 했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이런 후문이 당시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내일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 시간에 자세하게 내일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의 산물입니다.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켜서 오늘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그런 형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해서 일단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주세요.
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3권 분립을 파기하는 것이고 대법관 증언을 해서 한마디로 이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법관실을 부른 겁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국감에서 좀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현장 국감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국회에 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국감을 하다가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하게 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일단 끝난 상황에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대법정 등에 대해서 현장 검수에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럼 강성필 부대변인, 현장에 가서 국정감사하면서 현장 감사 검수를 하겠다. 무엇을 지금 민주당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대법관의 증언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증언하게 되면 대법원을 다시 신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제 1조 4천억 정도가 든다. 신축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초동에 짓게 되면 이 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1조 4천억 원이 든다라고 답변을 국회에 보내왔던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굳이 왜 서초동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는 것이고 또 대법관들의 사무실이 한 명당 70평이 넘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대법관의 증언을 염두에 두고 한 명당 70표 정도 이상의 사무실을 부여했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런 큰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과거에 민주당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이 파기환송 재판에 있어서 정말로 그 제대로 된 기록을 다 점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재판 연구관들의 어떤 보고만 받고 이것을 졸속으로 한 것인지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자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늘 현장 국감으로 대법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산 로고 기록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여권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에 가서 로그인을 사실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다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바로 현장으로 모셔와서 여러 가지를 증언을 한번 물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고 현장 국감을 가기 전에는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자료 요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들이 이재명 과거의 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로그 기록을 보여주세요라고 자료 요청을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영상에서 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천대여 법제처장도 오늘 오전 상황에 대해서 좀 당혹해하는 표정이 있더라고요. 사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을 찾아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것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대법원에서 지난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이런 거 없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본인 지지자들 보라고 본인들이 지금 법사위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가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왜 자꾸 진행되느냐? 결국에는
이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이런 여론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손을 좀 봐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장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다 현장에서 철수해서 현장 검증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에서 나왔어요? 네, 보이콧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수를 하고 있는 거네요.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부와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양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추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강선분들 뭐 할 얘기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대법원의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 가는 것이 초유의 일이다라면서 예. 호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국회 피감 기관 맞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면 피감 기관에 가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대법원에 현장 국감을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안 갔던 곳인데 헌전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대선 한복판에 뛰어가가지고 어떤 국민의 대선 후보의 어떤 선택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행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게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61조와 국회법 121조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치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 법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국정감사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계속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은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고 법사위의 다수를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의결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네. 법사위 현장 국감은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13일 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회에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민주당의 전략은 예. 그야말로 TV를 통해서 대법원장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국민들에게 조금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저희의 전략이 있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네.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품격 있게 여쭤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국민들께 보여주는 시그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또 뭐 팻말도 드시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좀 아수라장이 되면서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의 의도와는 조금 빗나간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다가 참고인으로 낮췄다는 거는 예. 나름대로 저희가 배려를 한 것이고 예. 또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히 뭐 오전에 국정감사가 끝났을 때 뭐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막아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도 다 나름대로 대법원과의 조율을 통해서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 국감을 가서도 우리는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할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자칫 중도층과 또 혹은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격이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자는 정청래 대표의 지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벌어졌던 거는 소란스러웠던 겁니까? 아니었습니까? 이제 뭐 사람이 보기마다 다른데 예. 이게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항의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소란은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위에서는 뭐 심지어 이제 뭐 욕설까지 어제 등장을 했다. 저희가 짧게 전해드렸었는데 실제 그 영상 보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이 찌질한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전 저 사람하고 이 한시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 멱살 잡고 그런 거 반대하고요. 박정훈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이 사건의 발달이 됐던 건 9월 2일 상임이었습니다. 김우영 의원이 저희 방으로 전화를 하면서 들어와서 제가 나가서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멱살을 잡고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험한 말들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상임위에서 제 가족 관련 영상과 뭐 사진 이런 걸 틀면서 제가 밤에 이 찌질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곧장 이 찌질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문자 공개된 문자 메시지가 이겁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욕이 있었다고 김우영 의원이 공개를 했죠. 근데 문제는 요 위에 메시지를 캡처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박정훈 의원의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던 겁니다. 박정훈 의원이 방금 그 9월 2일 상임인가요? 그때 얘기를 꺼냈죠. 그러면 그때 상임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 칼럼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보위를 연상시킨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국보위.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해서 멋대로 하는 그런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 박 의원이 국보위 얘기를 하던데 국보위가 어떤 건지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12.12 쿠데타 후 아까 국보위 운운한 사람과 특별 관계가 있는 저 사람 저 사진입니다. 저는 연좌제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상임위에서 저런 일이 있고 나서 뭐 멱살 잡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노출된 문자를 공개한 것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욕설을 하는 것이 맞느냐? 뭐 팽팽하게 뭐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더 심했다고 보세요, 정광훈 씨? 사실 김우영 의원이 저렇게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또 하나는 그 전에 있었던 9월 5일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박정훈 의원의 장인어른이 12.12 쿠데타에 감담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어른과 관련한 좌익 논란이 있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장인의 문제를 왜 정치에 끌어들이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정면 돌파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박정훈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박정훈 의원의 장인어른 문제를 갖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지적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입니까? 그리고 김우영 의원은 개인적으로 오고 간 문자에 대해서 저렇게 국정감사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다면 본인들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그 전에 오전에 있었던 박정훈 의원이 사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긁혀갖고 박정훈 의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올바른 태도냐? 전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멱살 잡힌 거에 대해서 화해하려고 문자를 보낸 거였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방금 보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강선필 부대면 다른 생각이시죠? 사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먼저 시작했니 잘했니에 대해서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 박정훈 의원이 아까 화면에서도 뭐 저희 방에 전화를 하면서 김우영 의원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상임위장에 국민의힘 방이 어디 있어요? 저희 방이? 안 그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에 어쨌든 간에 있는 방에 전화를 하고 모르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아주 신사적으로 박정훈 의원이 우리 회의 중이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전화를 하고 있던 이 김우영 의원이 멱살 잡았다면 이분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도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문자를 한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박정훈 의원이. 근데 어떤 사람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직 감정이 식지 않으면 아직 화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답장을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도 있는 거지. 또 답장을 안 했다고 찌질한 뭐 누구야라고 보내는 것도 찌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김우영 의원도
사실 저걸 캡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예. 사실 이제 박정훈 의원의 개인적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것은 저도 조금 경솔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사실 뭐 김우영 의원이 잘했다, 뭐 우리 박정훈 의원이 잘했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우기는 것도 저는 예. 사실상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명백하게 두 분이 국민 앞에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둘 다 창피하니까 두 사람 다. 진짜 여기서 이제 그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관계 조금만 바로 잡겠습니다. 찌질한 X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9월 5일 날 오전에 그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의 장인어른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 독재를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니 본인들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 가족 얘기까지 언급하는 것 그런 행태에 대해서 찌질한다라는 평가를 한 것이지 답변을 안 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박정훈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심한 뭐 XX라는 표현을 한 건 잘못됐죠. 감정이 아마 북받쳐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양비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께서 소상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 얘기까지 듣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아니 아까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예를 들었는데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자인 얘기 먼저 꺼낸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는 김우영 의원으로서는 아니 좀 황당해가지고 아니 당신 장인도 그러지 않았냐라는 것을 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두 분의 불찰로 저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고성이 등장한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국감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포인트를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조용히 해!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시간을 지키셔야죠. 왜 반말을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막 반말됩니까? 정치해주세요. 정치해 너라뇨.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장군들 앞에 앉아있을 자격 없어요. 김병주 의원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 있어. 뭐가 있어 이거는? 그동안 방송 중에 B라고 나간 부분이 이제 욕설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독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국정감사는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은 전 정권에 관련된 사실 국정감사이고 뭐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는 뭐 3,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격수와 수비수가 사실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 앞서 이제 국방에서 봤듯이 이 내란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이 내란은 잘못됐다,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사건건 어떤 이 내란 공범들과 주범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조금 격앙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좀 둘 쪽 다 좀 자제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슈만 나오면은 서로 고성이 오간다는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그 나라의 정치 양극화가 이제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고 그 강성 지지자들의 잘 보인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의 공천을 받으면 어떤 지역,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어느 후보를 내더라도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보이면 배지든 단체장이든 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가장 강성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 지금 뭐 문제 큰 소리를 쳤던 김병주 의원 이런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나가겠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런 그 자리를 이용해 갖고 자신들이 강성 지지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만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권 전체가 1인이 독식하는 소선거구제 이거 이제 고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천착하지 않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의 전환이라든가 다양한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도 살펴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이나 특검 모두 출석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강제 구인 가지고 뭐 속옷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는데 오늘은 일단 나가긴 했어요. 먼저 강성규 교수님. 가장 궁금한 것이 그렇게 재판에서까지도 안 나가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 조사에 일단은 갔다. 가기로 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뭐 사실 최근에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구속이 좀 영장이 기각되고 또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것에 좀 힘을 얻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황당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프랑스에 해외 순방 갈 때 반려견 호텔을 좀 준비해달라, 전용 직원을 좀 배치해달라, 반려견 전용 차량을 준비해달라, 네덜란드 갈 때는 무슨 엘리베이터의 크기를 확인하지 않나, 뭐 이사 갑니까? 그리고 뭐 의전 차량 엔진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이렇게 사람을 우리나라 공무원뿐 아니라 해외 공무원들까지 힘들게 했던 사람이 무슨 구치소 공무원들 부담 들어주기 위해서 본인 발로 나간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간 이유에 대해서 강선필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자주 언급을 해와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말씀하신 거대로 해도 그래도 이게 충분치 않아 보이고, 청광재 대변인께서는 왜 갑자기 나왔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난 2번의 그 강제 인치 과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똑똑히 경험했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더 높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구인 조치에 응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구치소까지 가서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장면, 뭐 바디캠 장면이든 녹화 장면이든 다 공개해서 대중에게 직접적인 화면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뭐 이런 생각했겠죠. 구치소 직원들만 더 힘들겠다. 그리고 지난 그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국민적인 여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본인이 구치소에 있고 그렇지만 뭐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특검 조사 앞으로도 다 응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해놨잖아요. 특검 이게 3권 분립을 위반한 위헌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하는 것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한 것은 이렇게 더 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나아가겠다. 그래서 지금 조사에는 응했지만 가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강제 구인을 했을 때 사실 윤 전 대통령도 심리적 부담을 조금 느꼈고 민주당의 압박 강도도 계속되다 보니까 일단은 나가자는 판단. 그래서 그랬을까? 윤 전 대통령 갔어요. 지금 특검 브리핑 보면은 진술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어쨌든 특검팀에 가셔가지고 앉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데 뭐 그건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온 국민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불법적인 행위를 목도했기 때문에 진술을 하나 안 하나 결국 재판에 가서 그 끝에
유죄가 나오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늘 이렇게 패턴인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아침에 세수도 못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열악한 상황을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도 정기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막 저렇게 호도하는 것 같은데 구치소에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아침 6시 기상입니다. 그러면 아침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식사를 해요. 그럼 보통의 재소자들은 6시부터 이 6시 30분 이 사이에 세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식사 끝나면 7시에 좀 쉬다가 7시 30분부터 한 8시에 인원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세안할 시간도 없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안 씻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 본인이 이렇게 양치도 하고 세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도 안 주고 끌고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하나 해서 뭔가 지지자들에게 내가 조금 핍박받는다 이런 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좀 전달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는 명확하겠죠. 본인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시련을 맞아서 이것이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특검 수사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은 미리 알려줬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인데 그럼 전날이라도 내일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했으면 마음의 준비든 뭐 어떤 뭐 의관을 정제하든 이런 정도의 준비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당장 아침 7시 30분에 나와서 오늘 소환 조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이었을까. 또 하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한 건 이례적인 시간에 영장을 집행한 거는 그 새벽 오늘 새벽이었죠. 박선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된 것이 결정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못 볼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분한테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줍니까? 이분이 뭐 마음의 준비하면 의관 정지하고 저를 데려가세요라고 순순히 가실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번 동안에 이 특검이 체포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라든지 그 애쓴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이번 특검에서는 전략적으로 저는 아침 일찍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준비한 신문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돌아가서 또 부를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2차 공판기일입니다. 오늘이 여기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사실 강혜경 씨는 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이어서 조금 관심이 가거든요. 근데 강혜경 씨가 법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전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게 지난해 9월부터죠. 그때서부터 강혜경 씨는 주도적으로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당시에 본인이 듣고 목격했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사실 근데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것은 전원 성격이 강합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법정 내에서의 새로운 증언 그것을 통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게이트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것을 법적으로 증명해내는데 유의미한 증언 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강혜경 씨의 증언보다는 사실 저번에 CCTV도 그렇고 특검에서 무엇을 내놓을까가 궁금해졌는데 이번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 주가 조작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혜경 씨와 상관없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또 김 여사의 녹취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도 사실 제가 이 과거에 먼저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하고 통하는 과정에서 뭐 40%인지 그때 다시 기억은 제가 정확히 나진 않지만 하여튼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런 불평불만의 통화를 했던 걸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이 됐든 뭐 김건희 씨가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든
이게 CCTV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거짓말을 합니다. 예. 아니, 그 전에도 어땠습니까? 이분이 본인의 모친과 23억의 주가 조작으로 그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쨌어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음으로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미 수익을 올렸다는 증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하면서도 사실 과거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는 것이 이제 무혐의의 증거인데 예. 증권회사 직원하고 통화해 보면 뭐 이동형 휴대전화, 인터넷, 뭐 중계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 외에도 7초 통정 매매라든지 너무나도 증거들이 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증거는 또 하나의 추가 증거의 개념인 것이지 이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은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뭐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를 김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투자 수익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취지의 녹취가 오늘 공개가 된 거예요. 법정에서 녹취를 실제로 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죠. 이게 본인이 미래세 계좌를 통해서 한 건데 HTS를 하는 경우엔 대부분 녹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검찰, 그러니까 특검이 탄생하기 전에 기존 검찰은 그래서 아예를 확인할 생각도 안 했었어서 이걸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특검은 뭐 이걸 압수수색 통해서 확보했었다라고 알려졌고 그때 당시에 뭐 수익을 6대 4로 배분하고 당시 뭐 2억 7천만 원인가를 뭐 그 주가 조작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라는 예. 녹취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새로 나온 증거라기보다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 법정에서 판사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틀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볼 텐데 뭐 저희가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합수부 파견 검사 검토는 왜 지시하셨습니까? 교도관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특검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다소 높게 봤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동안에 또 많이 구속 사유 증거인멸의 우려도 좀 낮게 봤는데 CCTV까지 그 국무회의 CCTV까지 공개가 됐고 했음에도 기각이 됐다. 이 부분은 강성수 씨. 정말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예. 정말 이 재판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당에서도 예상 못했나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물론 하도 그 수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법리대로라면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어쨌든 특검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구속영장을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예. 근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첫 번째로는 이번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였던 분들이 비아폰을 쓰신 분들 빼놓고는 휴대폰을 교체했단 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휴대폰을 교체했어요. 휴대폰 교체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교정시설에서 어떤 전시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3,600명의 공간을 확보해야 할 수 있다라는 문건을 삭제했다는 저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문건 삭제는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도 구속을 시키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을 저는 구속을 안 시킨다? 그러면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비슷하게 비교를 하는 사람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단전 단수 지시와 함께. 그래서 저는
이 재판부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실 너무나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예. 어쨌든 특검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이것이 법원의 반격이냐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그러면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면 이상민 장관만 구속되고 한덕수 정춘이 지금 박성재 전 장관 다 구속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도 이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당한 부담을 느껴야 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직권 밖에 있는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을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에 구속이 됐지만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법원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사실 지금까지 특검이 법원에 제출했었던 구속영장 가운데 굉장히 많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뭐라 그랬냐면 법원이 특검의 자동문이냐 이렇게 비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는 거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래서 이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선택적 정의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검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발족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었던 것 아닙니까? 특검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법원이 다 순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아주 선택적 정의의 단면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출국 금지에 대한 지시 그리고 고정시설에 추가 인원 수용할 수 있는지 확보하라는 이 지시라는 것을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시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대통령실의 CCTV를 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로막고 뭔가 문건을 내밀고 뭔가를 적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CCTV로 드러났는데도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환영한다가 아니라 사실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좀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긴 하지만서도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특검에서는 재청구 방침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김건희 이번 내란 특검이었고 김건희 특검 상황도 한번 볼 텐데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 김건희 특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유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남아있는 변수가 만약에 유서가 공개가 됐을 때 또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메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유서와 메모는 거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 47조를 보면은 이 유서도 수사 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 밖에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라든지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유서 공개를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한다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메모가 공개됐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그 메모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근데 이 메모도요. 김성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거든요. 저는 이 메신저도 상당히 좀 수상쩍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양평군 공무원이 참고인 조사 받았던 것이 당시에 이제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 되는 사람이 양평군 공지구에 어떤 개발을 했는데 개발 수익으로 798억 원을 벌었는데 여기 개발 부담금 17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한 푼도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때 군수가 김성교 의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김성교 의원이 어떻게 이 메모를 입수해가지고 또 공개한 것도 사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메모의 형식과 내용도 보면은 군데군데 내용이 좀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자필과 관련돼서 진위 어떠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판단되고 어쨌든 이 고인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조의를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에서는 이제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어떤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저는 뭐 동의를 반대를 굳고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영상 촬영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조금 외부에서 뭐 경찰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좀 공정하게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변호인에서 이제 수사 기록 열람을 신청했는데 특검에서 일단 불허를 했어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평소 말씀하신 것과 좀 결이 달라갖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마치 음모론처럼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피를 했느냐? 누군가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메모를 작성했던 거 아니냐? 또 김선교 의원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자칫 음모론으로 번질 수 있고 고인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이 왜 이 해당 메모를 갖게 됐느냐? 좀 당연히 김선교 의원이 공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양평 군수를 했고 망자가 된 분과 함께 근무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가 처음에 공개됐었을 때 이것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메신저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현역 의원에게 당연히 그 메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제 추미애 의원도 상당히 그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타살 혐의점은 없는지 법무부가 잘 살펴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그 싱크 영상을 한번 직접 보고 정광재 대변인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개발 비리와 관련돼서 연루된 관계자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자살이 아니고 타살 의혹이 있는지도 법무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또 무시하고 다시 또 이런 신성한 국감장에서 그런 말씀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서 이건 정말 지탄을 받을 그런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발언하고 뭐 비슷한 거죠.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어가시죠. 전날 분명히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표가 나온 지 하루도 안 돼갖고 국과수의 이런 공식 발표를 부인하면서까지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부가 잘 챙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마치 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음모론을 만들어서 특검의 정치 공세를 막아내겠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마 그걸 겨냥해서 한 얘기일 겁니다. 육선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그 의구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이제 타살설까지 얘기하려면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도 조금 다른 객관적인 내용을 조금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갑재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해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종료하고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이때 피고인은 이 모습을 바로 그 지근거리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조갑재 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계엄이 있었던 당일의 CCTV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짚긴 했었지만 또 저희가 보는 거하고 다른 대목을 또 대표님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 또 다른 장관들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랬죠. 실제로 영상에서 나타난 것은 그런 절실한 어떤 저지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어야 될 사안이 뭐냐 하면은 이게 과연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이 되느냐는 겁니다. 예. 과연 준전시 수준의 어떤 폭동이 발생했느냐. 이게 과연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 군대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논의됐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그 의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논의가 있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뭘 하느냐? 그냥 뭐 고무도장 찍어주는 식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법리 검토를 했어야 될 사람이 그 법제처장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법무장관이거든요. 법무장관이 그 국무회의에서 헌법상의 그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가 없었으면은 이 국무회의는 그냥 뭐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것이 되고 실질적인 검토가 없었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 전 총리는 이후에 나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은 이상민 장관이랑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뭐 개별적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강도였는지 그것은 뭐 이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 전 총리의 행보를 보면은 대선 출마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대목은 저 영상까지 보고 난 다음에 들은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적당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순수한 국가를 위한 뭐라는 걸 또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아주 그 혼란스러웠고 해서 공인으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생각한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일 거예요. 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나이도 그렇고 또 이분의 그 경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권위,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권위를 행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그만큼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CCTV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대표님 생각엔 한덕수 전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막았을 가능성도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정보의 제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고 했을 때는 총리도 모르는 국가 기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자리에서 사실은 따져야 되는데 뭐 기자회견하는 시간까지 딱 정해놓고 밀어붙이니까 또 평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보여준 상당히 그 수능적인 자세, 어떤 원칙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이건 안 된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는 그 성격이 그냥 그대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는데도 국무총리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혀 제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같은 차원에서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거의 수능적으로 나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특검 수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부분에 잠깐 짚긴 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엊그젠가에 저희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 출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너무 그 언론적인 표현이라서 예. 아니 특검을 거치면 출세한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해가지고 출세한 분인데. 예. 예. 그럼 최근에 특검의 수사에서 좀 비판이 조금 예전보다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부터 큰 줄기에서 잘못 방향을 잡았다고 봅니다. 큰 줄기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내란 특검이 그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걸 가지고 외환죄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전도 없고 부속영장은 다 잇따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유가 두 가지인데 반국가 세력 척결이고 하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둘 다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이 초유의 사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한다고요. 아니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닙니까? 이게 불법 계엄의 이유의 2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분열, 선동 그리고 이게 또 반중 인종주의적 선동으로 가가지고 국제관계도 지금 나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또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측에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복판에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한국인의 약 30%를 그 속게 만든 그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김건희 특검에 좀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이건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전체의 특검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아니 제가 5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1970년대에는 경찰 출입할 때 경찰서 안에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공공연히 고문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흉악범을 상대로 하니까 기자들도 눈 감아줬는데 그러나 그 뒤에 민주화 과정에서 고문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게 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아닙니까? 그게 바로 6.29 선언을 만들어내고 직선제 개헌을 이루는 원동력이었는데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30년 만에 고문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평 간부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일종의 강압 수사를 했다. 이 강압 수사도 일종의 고문이거든요. 정신적인. 육체적 고문이 있는 게 아니라 밤샘 조사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예. 이게 지금 세월이 언젠데 갑자기 한 30년 전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평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 행정부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 부하가 특검 수사를 받고 나와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사망했다 이거예요. 자신이 챙겨야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조사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조사.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민주당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 대법원 몰아붙이기의 역효과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민주당이 일종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젖혀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또 대법원에 현장 방문해가지고 마치 무슨 현장 압수수색 집행하는 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고 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딱 프레임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이고 한 90분 동안 잡아놓고 수모를 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전투에 이긴 거고 전쟁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그 전쟁은 내년 지방선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인데 저는 이 두 개가 앞으로 여론 구조가 상당히 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인물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을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말이 너무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추석 연휴 중에 지귀현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은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반동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치인 입에서 반동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반동은 계급투쟁론자, 사회주의자, 공산당이 쓰는 이야기고 6.25 때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학살된 우리 양민이 숫자가 59,996명입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그 책을 만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동분자란 말을 저 같은 사람이 쓰면은 뭐 조금 이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청래 대표처럼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반동이란 말을 쓰면서 대법원장을 몰아붙인다고 하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합리적 국민들이 또 박수 치겠습니까? 그럼 여당은 그렇고 야당 장동혁 대표 체제도 중도층 말씀하신 중도층을 바라보는 정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강경 보수 여전히 좀 그런 모습이죠. 다만 장동혁 대표는 그 윤핵관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표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극우화 쪽으로는 가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위문도 안 가고 전환길 씨하고 뭐 만나지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선거를 겨냥하는데 그 극우 세력하고 어울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는 안 가고 하는 모습인데 다만 이분이 법률가니까 요사이 이 양평 공무원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리적 대응은 신속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바람에 장동혁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크게 좌우할 테니까 이것이 그렇죠. 중도층 민심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최근 전략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밀어붙일 거냐? 계속 밀어붙이는 그 최종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도록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어떤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민심이 거기에 안 따라주잖아요. 민심이 막 격분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자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라는 그 말씀은 그런 맥락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이재명 겁니까? 대통령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슨 APEC 정상회담 준비 여기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이 역사적 회담의 호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행사 잘 치렀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결과 관세 협상이 거기서 극적으로 타결되든지
이거 여기 아마 집중하고 있을 걸로 보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요 대법원 잡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선 이 국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소한데 너무 신경을 쓰고 언론도 그걸 보도를 하고 정치권도 온통 그걸로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휩쓸면서 가자지구 평화협정, 국제협정까지 만들어내고 중동이 지금 변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의 정치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회 천동설이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이 국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언론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과 정치가. 그러니까 국제뉴스도 좀 보여주면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 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뭐 제3당 입장에서는 뭐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이긴 하지만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발언 포함해서 요새 이준석 대표의 글솜씨가 빛이 나더라고요. 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가 아주 핵심을 찔러요. 항상 유머러스하게 시작하면서 핵심을 찌르는데 왜 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요사이 이 SNS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은 그것 또한 이재명 민주당 쪽의 실수입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특히 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그 결정 이후에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마치 콤비가 되듯이 계속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문제는 잘 쓴 글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논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의 저는 구명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동훈, 이준석인데 이 두 사람이 그 말솜씨하고 글로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상당한 그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